반갑습니다. 국학특강 장영주입니다. 이번 10강은 우리 국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우리 다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는, 또 그리고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는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방법을 쭉 얘기를 했죠. 이번 시간에는 우선 그러면 그 복에 대해서는 어떤 정의가 있는가, 그 복을 받는 두뇌는 어떤 것이고, 그리고 두뇌 운영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잠시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 선조들은 6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복이란 선한 일을 했을 때 찾아오는 경사로서 여기에는 6가지 문과 45가지 호가 있다. 복이란 반드시 선한 일을 해야지 악한 일을 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했을 때 문호가 있다. 즉 복은 큰 문으로 들어오고 작은 문으로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것이 바로 45가지가 있다. 45가지의 복 받는 법, 복을 만드는 법, 지으는 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째 큰 문으로는 인, 두 번째 선, 순, 화, 관, 엄.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이름에 보면 아주 많이 인기 있는 그런 이름의 그 순서 같아요. 그래서 첫째로 인자하다. 인이라는 건 도대체 공자가 얘기하신 인은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이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 사랑의 저울추와 같으니, 인이란 사랑은 무엇이나 사랑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때로는 편애하고 또 때로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랑할 수 있으나 어짐이 없으면 그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 사랑이 넘치고 줄 수도 있지만 어짐이라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 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역할이다. 이 짐은, 어짐은 봄의 따뜻한 기운과 같아서 그 기운이 스쳐가 지나가는 곳마다 만물이 변한다. 즉 어질다고 하는 것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원동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이 있죠. 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한 갈래이며 어짐의 자식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심으면 반드시 우러나오는 마음이 착하며 어짐을 배우면 그 행하는 일이 반드시 착하다. 다음 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문, 세 번째 큰 복이 들어오는 문은 순이다. 순이란 하늘의 도리에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아무리 가난해도 강도질을 하지 않으며 아무리 곤란한 지경에 처해도 무리하게 벗어나려 애쓰지 않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알고 그것을 따르는 일이다. 은혜를 보답함에 아첨하지 않으며, 이게 참 쉽지 않죠. 나쁜 이세에도 굴하지 않으면 사람의 도리에 따르는 것이다. 따르는 것이다. 순이다. 이겁니다. 이 사람의 도리에 따른다는 것은 곧 하늘의 도리에 따른다는 뜻이고 땅의 도리에 따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천지인이 합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문으로는 화가 있죠. 화. 해의 조화와 바람의 조화는 하늘의 조화요. 기운의 조화와 소리의 조화는 사람의 조화이다. 해가 고르고 바람이 고르면 상스러운 기운이 때를 맞춰 내려서 그 해의 공을 이루고 기운과 소리가 고르면 신령이 빛나서 덕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보면 이 세상의 이치를,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 속에서 터득된 그 지혜가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바람에서, 소리에서, 거기에서 평화할 때 화가 우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찰력 하나만 봐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선조님을 두고 있다. 이게 복받는 체질로 태어난 것이죠. 그 다음, 그래서 그 다음에는 관이죠. 관용할 때 관. 봄에 꽃을 심어 빨리 꽃을 보는 것은 너그러움의 이치이며 해가 하늘 복판에 있어 사이를 밝게 하는 것은 너그러움의 형상이다. 이치와 형상이 함께 이루어지면
군자의 도에 가깝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이 있죠. 너무 착하고 사랑만 퍼주면은 그것의 줄기가 기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온화하면서 흐트러짐이 없고 엄숙하면서 고요한 것은 기운이 위엄을 갖추었기 때문이요, 자기 개인을 생각하지 않고 사사로움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거나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은 의로움이 위엄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다 같이 언제나 진리를 주장하고 정령을 주장하는 것은 언어가 위엄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6가지의 큰 문으로 복을 짓고, 그리고 46가지의 작은 문으로 또 작은 갈래에 복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인생에 있다. 그런 인생이 바로 50부터 60 사이에서 해야 할 그러한 과제들이다. 이런 것을 우리 선조님들은 웅변으로, 역사로, 문화로 남겨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의 그 위대했던 역사들이 지금 우리 한반도 땅에서 어떤 위치에, 어떤 환경에 속해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이 우리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 국민들이 좋아하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말하자면 국민성을 대표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만화 주인공이 노라구라라고 하는 들깨예요. 이 들깨를 의인화해가지고 풍신수기를 그대로 담게 이렇게 만화 스토리를 이어갑니다. 재빠르고 영리하고 때로지어가고, 그리고 약한 것은 강하고 강한 것은 피해가는 그러한 들깨가 우리나라를 수시로 위협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이 좋아하는 흰머리 독수리 아닙니까? 국조. 이 독수리라는 짐승은, 새는 그냥 무슨 먹이를 채러 갈 때 우회전, 좌회전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직진하는 목표 지향적인, 그것을 우리 미국인들이 그런 성품이 있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있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저쪽에 곰이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는데, 저 곰이라는 것은 바로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이 러시아 사람들은 마샤라고 하는 애칭의 곰을 좋아합니다. 이 곰은 그러나 한번 끌어안으면 놓질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베어스 허고 그럽니다. 곰이 끌어안는, 이게 절대 끌어안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또 익숙하게 들여다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짐승은 뭔가요? 용이죠. 용이 뭐 구렁이 아니겠습니까? 저런 큰 구렁이가 칭칭 감아서 한숨에 꿀떡 삼키고 완전히 소화시킬 때까지 꿀떡 삼켜버리는 거죠. 저러한 용, 구렁이가 우리나라를 동북공정과 요화문명론, 홍산문명 프로젝트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한히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라구라라고 하는 그 일본의 경제력과 또 군사력, 중국의 막대한 어마어마한 그 물량, 이런 것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우리는 바로 천진한 어린 소녀와 같다. 그래서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할 수가 없는 외세에 이리저리 끌려가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냐, 소녀가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 정체성을 알아서, 국학을 알아서 튼튼하고 강한 현명한 여성으로 태어나야 될 거다. 대한민국 아줌마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엄마들이 이제 국학 어머니가 된다면 아이들을 정말로 잘 키울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정신적인 큰 영향을 끼치는 지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피해가면 됩니다. 전에 100년 전에 우리의 고종 황제와 메이지 천황이라고 하는 명치 천황은 동갑내기입니다. 이 동갑으로서 한 사람은 역사에 길이 남는 자기네 나라를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놓은 왕이 됐고, 한 사람은 패망한 나라의 군주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갈라졌을까요? 그것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또 속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일본에게는 이토 히로부미와 그 강요들이 굉장한 공심을 가지고 자기 사욕을 버리면서 발전을 위해서, 전체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겁니다. 메이지 천황만 해도 이등방문에게 끌려간 건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만 않습니다. 이 사람도 12살에 섭정을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메이지 천황이 하루는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시종이 와서 황제폐하 천황님이시여, 지금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가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지금은 새 일본의 헌법을 토론하는 시간이야. 딱 자릅니다. 이런 정도로 멸사봉공의 정신이 상하에 다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그 메이지 천황과 함께 일을 했던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바로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을 당했지만, 이 안중근 의사도 사실은 잘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단순한 테러리스트가 아니에요. 일본 쪽에서 보면 그렇겠지만, 그때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같이 총을 맞았던 동양척식회사 사장은, 나는 총을 맞았어요. 그 사람도 총을 맞았는데, 나는 총을 맞고 당당하게 서 있는 성자와 같은 존재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중근께서 쓰신 동양평화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완전히 끝을 못 냈어요. 법정에서 토론을 하면서 막 죄를 묻고 사형을 하면서도, 선언을 하면서도 동양평화론을 쓸 때까지는 사형 집행을 면해주겠다, 지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실행을 하다가 점점 이 쓰는 내용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쓰기 전에 죽여버린 거예요. 사형을 집행해버렸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동양이 화폐를 통일하자, 그리고 자유무역을 하자, EU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왜 총칼을 가지고 들어왔느냐. 그러니 당연히 암세포는 수술을 해서 제거하듯이, 그런 면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내가 군인으로 처단했다, 이런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때 이토 히로부미는 어떠한 철학이 있었는가? 탈아입구라는 철학을 가지고 그들의 발전을 주도해 갔습니다.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서구에 편입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시아의 조선과 중국은 나쁜 친구다. 그러므로 그 나쁜 친구들을 응징하고 소유할 권리는 일본에게 있다. 또 이렇게 조야의 의견을 몰아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랬을 때 우리는 바로 그러한 정보를 읽지도 못하고 우리의 것을 넓히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정보 속에서 함몰되어가는 무기력한 뇌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뇌를 한번 잠시 보자면, 우리가 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좌뇌와 우뇌가 있습니다만, 좌뇌 쪽은 주로 사색을 많이 하는 쪽에 기능이 있다고 하죠. 우뇌는 주로 창조적인 일을 하고. 근데 이거 참 재미있습니다. 마음이 밭에 가 있어요. 무슨 밭에? 콩밭에 가 있으면 힘이 안 나죠.
그래서 바로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인위적이고 언어적이다. 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 다르다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새로운 학설들이 나옵니다만 여하튼 또 이 운에는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에 가 있다. now here에 있다. 그러므로 파워풀하다. 그래서 운해가 일으키는 일은 창조적인 일이다. 그래서 좌뇌가 지도를 그린다면 운해는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둘이 잘 합해지는 역할을 뇌량이 하고 있다. 그래서 좌뇌와 운해를 잘 쓰는 훈련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 뇌로 대별한다면 우리 제일 바깥을 싸고 있는 이 심피질은 바로 영장류의 뇌로서 개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개성을 이야기하고 지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내부에 들어있는 이 감성을 이야기하는 구피질이 있습니다. 주로 에너지는 이 감성에서 나옵니다. 이 감성을 잘 정화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 국학의 수련법이고 장대한 시간 동안 흘러내려왔던 지감, 조식, 금촉법입니다. 그래서 이 조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보면 숨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아주 대가들이에요. 숨 쉬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 가장 나쁜 숨을 목숨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 들어와서 제일 짧은 숨이 목숨이에요. 숨은 길고 가늘고 유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어깨숨입니다. 그럼 막 100m를 뛰면 어떻게 쉬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100m를 뛰었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내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감정에 의해서 숨의 깊이, 길이, 얇기, 이것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숨을 잘 쉼으로써 그 마이너스 호르몬이 배출돼서 파괴적으로 갈 것을 숨으로 뱉어냄으로써 그 호르몬을 다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호흡이라는 게. 막 화를 낼 때 참지. 그러면 참아지지 않습니까? 에이, 내가 참지. 그럴 때 숨을 다 내쉬지. 내가 참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슴숨이 있고요. 대개 성인들은 여기까지 숨을 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들어서 이마를 꼭 눌러서 어느 정도 그 힘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양쪽 젖꼭지 사이 가슴을 눌러봅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플지 가슴이 아픈지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가 더 아픕니까? 가슴이 아프죠. 대개 가슴이 막히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인간적인 감정이 있는 센서예요. 즉 구피질이 이 부분에서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숨입니다. 그리고 단전, 하단전 숨, 또 옛날 분들은 발로 숨을 쉰다 그렇게 합니다. 대인은 발로 숨을 쉬니라. 그래서 용천으로 호흡이 왔다 갔다. 이것은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터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분명히 있다. 그런 저런 숨 중에 가장 좋은 숨이 뭐냐? 가장 위에 있는 숨이 뭐냐? 그것이 웃음입니다. 가장 위에 있다고 웃음이에요. 상식이다. 가장 좋은 숨이다. 그래서 웃음은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체질을 바꿔주는, 또 화를 삭혀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단전을 튼튼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선조들이 숨 중에 가장 높은 위의 숨이라고 했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10초간만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수를 치면서 한번 웃어볼까요? 옆 사람을 칭찬하면서.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참 잘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지금처럼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신피질과 구피질, 그리고 야성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생명에 공통되어 있는 숨쉬기, 또 피돌기, 또는 호르몬 배분, 이런 것들은 그 뇌간이라고 하는 아주 생리중추에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피질, 구피질, 뇌간이 하나로 탁 통하는 것을 정신 차렸다, 도인이다, 효충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우리의 생리현상과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심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과학화가 이루어지고 선진화가 이루어질수록 우리의 국학은 세계적인 그러한 그 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학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파와 호흡을 보면 우리가 호흡을 길게 하고 격하지 않을 때 우리의 뇌파가 가라앉으면서 그때 창조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즉 뇌파가 막 흔들리고 높아질 때, 잦아질 때, 이때는 흥분한 상태가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명상을 하고, 그리고 그 명상 속에서 호흡과 함께 나쁜 호르몬을 이렇게 배출하면 우리는 그것으로서 쫙 가라앉는, 또 건강을 회복하는, 평상심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역사가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가 막 화를 내면은 어디가 나빠진다고 그래요? 간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던 그런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어떤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임진왜란 때 우리 선조들이 분명히 살아계셨죠. 그 놀라운 기적이 내가 지금 여기 있을 때, 있도록 될 때까지 어떤 중간에 한 분의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 시간과 공간을 통과해온 존재입니까? 그러나 그분들의 그 아팠던 것, 또 기뻤던 것이 다 나에게 지금 입력돼 있어요. 세포 속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간이 약한 사람이 있고 신장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폐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슬픈 유전적인 감정 정보가 많이 뇌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제치하에서는 폐병 환자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장이라고 하는 장기는 논란 정보에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낮에 놀라고 밤에 오줌 쌉니다. 또 여성들은 신장이 약한 것이 아기를 낳을 때 우리 온몸이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붓고 이런 작용이 많이 일어나죠. 이런 것이 정보와 감정, 정서가 하나로 이렇게 엮어져 있는 것이 우리 몸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어두운 역사를 다시금 창조적이고 밝은 역사로 바꿔주는 데는 뇌 교육이 필요하다. 이 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모든 것이 정보의 역할입니다. 그 정보의 역할임을 알고 내가 정보의 노예가 아니라 정보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 그 종교와 소고기를 안 먹는 종교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보죠, 정보. 그래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아요. 미사일. 그런 정보가 고정관념을 만들어서 생명을 무차별로 없애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 우리 홍익철학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간이 나쁘다 이럴 때는 우리 역사에서 그 많은 어두운 병자호란, 이때 얼마나 환양년이라는 말이 그때 나왔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가 환향년대, 붙잡혀 갔다가 돌아왔다. 그래서 그런 선조가 있을 때, 그리고 또 돌아와서도요,
고향에서 따뜻한 대접을 받은 게 아닙니다. 너 오랑캐에게 몸버리고 왔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목매다 죽은 사람이 아주 많죠. 그렇기 때문에 몸을 버리고 온 여자, 몸가짐이 단정치 않은 여자를 환양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우리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풀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우승을 통해서 숨을 고르게 쉬면서 지감, 조식, 금촉을 통해서 전 시간에 대조영 선조께서 얘기했던 그러한 지감, 조식, 금촉, 수련 방법을 통해서 나의 건강을 그리고 나의 행복을 그리고 나의 평화를 전 인류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탄생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온고지신이 아니겠는가. 옛것을 새롭게 만들므로써 그리고 그것이 현재에 적응이 되고 창조성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뇌가 바로 새롭게 각성할 때 두뇌 강국 코리아가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두뇌 강국이 탄생하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뇌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IQ는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각자 세계적인 명품 하나씩 갖고 다닙니다. 이렇게. 자, 우리 명품을 한번 만져볼까요? 우리의 IQ가 이것은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닙니다. 영국의 심리학자들이 조사하신 건데 원래는 1위가 홍콩이고 2위가 한국입니다만 1위 홍콩은 중국 사람들이 12억이라는 중국 사람들이 평균 100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면 뚝 떨어지는데 한국은 북한과 이렇게 더해야 되겠죠. 평균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105예요. 우리 북한 동무들이 배는 고파도 머리가 좋습니다. 왜냐? 다 지감조식 금촉 후예들이고 국학의 후예들이기 때문입니다. 천부경을 알고 있었던 그런 알던 모르던 지금 북한도 연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 그 결과 머리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원리를 쫙 추출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보이는 존재에다가 대입시키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추상성을 구상화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또 구상성을 추상화한다는 거 아주 굉장한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범상한 인사말에다 비벼놓고 문화에다가 넣고 그리고 역사 철학이 일관되게 그런 국학으로 이어지고 천부경과 삼일신고 참전개경이 우리 생활화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뇌가 정말로 놀랄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취리희에서 다시 취리희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때도 1등을 그때는 확실하게 1등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IQ는 아주 높다. 그러나 최근에 보니까 이 높은 능력과 IQ를 가지고 모 조선소에서 근무하던 분이 그 조선소의 기밀을 다 빼가지고 중국 경쟁사에다 넘기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넘어갔다면 우리는 우리 조선계는 정말로 피폐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제가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 그리고 완전히 중국에게 예속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뻔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머리는 좋겠지만 머리를 운영하는 방법은 맞은 거에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그거를 브레인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영리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다. 그래서 바로 천부경에서 나온 인중천질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화두와 함께 삼일신고에서 너의 뇌에 이미 반이 내려와 있고 이미 하늘이 내려와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아주 반가운 존재이니라. 그래서 그것이 다시 뇌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두뇌 운영 교육법이 한국인에 의해서 정립이 되었습니다. 바로 일지 이승원 박사인데
고 박사님이 한 그 뇌 교육은 바로 우리의 홍익인간 철학 속에서 기인한 것이고 강제인의 이 뇌자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실현해 나간 우리 선현들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구 선생님 아시죠? 김구 선생님이 얘기하신 내가 가장 원하는 우리나라는 바로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원한다. 부강한 나라, 남을 침략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국조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 믿는다. 한평생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결국은 아주 비명에 총을 맞고 돌아가신 김구 선생님의 평소의 지론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사실. 그 홍익인간은 보통 어떠한 생리적인 조건이 있는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뇌에는 이미 홍익하면 기쁜 호르몬이 나오는 시스템과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최근에 뇌생리학자들이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남을 도울 때 짜릿짜릿한 기쁨을 느낀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의 숙제가 됐던 성악설과 성선설이 이 발견으로 결판이 나버렸죠. 무엇에 손을 들어줬습니까? 성선설이 됐다. 즉 우리의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국조단군의 이념이 생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맞는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결과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견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원래 그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홍익인간 정신을 널리 펼쳐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면 막연하지요. 그럼 홍익인간의 뇌 운영 시스템, 브레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어떨까? 그러면 우리는 무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홍익인간은 성공으로부터 완성으로 초점을 이렇게 올려놓은 분이에요. 경쟁, 무한 경쟁으로부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정기신, 효충도, 인간사랑, 나라사랑, 지구사랑을 통해서 나는 완전한 인간이 되겠다. 즉 완전한 신을 닮은 반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홍익인간이고 경쟁으로부터 상생으로 소유로부터 관리로 이것이 아주 굉장히 와닿는 지금 현실에서 문제죠. 부부간에도 소유로 알면 안 됩니다. 소유가 아니고 서로 관리를 해주고 북돋아주는 존재입니다. 또 자녀와 부모 관계도 소유가 아니에요. 하늘이 나에게 관리를 위임해 준 존재다. 그래서 그 관리를 정말로 사랑으로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 이런 표에서 보셨죠. 그죠? 이런 표가 소유에서 관리로 또 지배에서 존중으로 사익에서 공익으로 갔을 때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간들이 많이 아주 때로 태어나야 된다. 지금 이 시절은 한두 명의 깨달은 사람으로는 이 낭떠러지로 굴러가는 지구의 운명을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세계에 1억 명이 적어도 1억 명이 홍익인간이 될 때 그 힘으로 그 실천력으로 지구의 위기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이 지구 평화를 위해서 하는 해결법은 강대국이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것도 약소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 그러면 같이 죽자. 9.11 사건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세계 각지의 트러블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도 살고 나도 살자고 하는 윈윈 홍익인간 사상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원론으로부터 평화의 삼원으로 경쟁으로부터
상생으로 또 성공으로부터 완성으로 가는 인류를 만들어내야 우리는 미래가 있다. 우리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그래요. 밝다고 보는 수도 있고 밝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세계적인 골드만삭스라는 곳에서는 앞으로 25년도에는 한국이 1인당 소득이 3위가 되고 2050년엔 미국 다음에 2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 많아질수록 뇌의 운영 시스템이 문제가 된다. 그 뇌의 운영 시스템을 홍익 기준으로, 홍익 철학 중심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부가 우리를 스스로 칠 것이다. 이런 것이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것이고, 프랑스의 유명한 미래학자도 우리가 아주 훌륭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가 우리를 주체적으로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계에 이바지할 일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한민족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지구를 경영하고, 그래서 전체가 다 함께 잘 사는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많은 선조님들이 그런 것을 원하고 계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국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민족을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고, 그 힘으로 전 세계에 존경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는 평화의 사도로 거듭나기를 약속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